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하이퍼 리퀴드의 HIP3, 이른바 성장 모드 발표입니다. 네,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역대급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거든요. 아, 정말 그 정도인가요? 네, 이게 단순히 수수료를 조금 깎아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생태계 확장 전략의 중심축을 아예 프로젝트 팀에서 커뮤니티로 완전히 넘겨주는 거의 권력 이양 선언을 갖고 봐야죠. 권력 이양이라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이걸 분석해보면 왜 이게 경쟁자들에 대한 전쟁 선포에 비유되는지 그 핵심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HIP3 성장 모드가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건가요? HIP3의 핵심은 아주 명확한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첫째는 허가 없는 시장 개설, 그리고 둘째는 혁명적인 수수료 인하입니다. 허가 없는 시장 개설이요?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하이퍼리퀴드의 검증자,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시장을 열지 결정하는 일종의 필터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누구나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무기한 선물 시장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누구나라는 단어의 무게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 허가 없는 시장이랑 수수료 인하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HIP3 성장 모드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시장에는요,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수수료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자동으로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당근으로 수수료라는 카드를 딱 던진 셈이죠. 수수료 이야기가 나왔으니 숫자를 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네요. 이게 정말 혁명적이라고 불릴 만한가요? 숫자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기존 시장의 지정가, 그러니까 테이커 수수료가 0.045%였거든요. 0.045%요? 네, 그런데 HIP3이 적용된 신규 시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0.0045%에서 0.009% 사이로 떨어집니다. 최대 90% 이상 폭락하는 거죠. 와, 90%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진짜 많은 최상위 티어 거래자는 무려 0.00144%. 0.00144%요? 그건 거의 없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그냥 경쟁사보다 수수료 조금 낮추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중앙화 거래소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무기로 삼는 거죠. 아,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커뮤니티한테 우리 플랫폼 위에서 마음대로 파생 상품 만들고 수수료 나눠 가지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기들 핵심 비즈니스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이퍼리퀴드는 탈중앙화 구조를 이용해서 CX가 스스로 공격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건 사실상 개별 거래에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자선 사업이 아니라면 하이퍼 리퀴드가 진짜로 노리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생태계 확장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에요. 생태계 확장의 전환. 이건 뭐랄까, 유튜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유튜브요? 네, 초기에 유튜브가 직접 모든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생태계는 불가능했겠죠. 그들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했고 그 위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온갖 종류의 컨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잖아요. 아, 하이퍼리퀴드는 지금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의 유튜브가 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금융 파생 상품의 유튜브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유튜브 위에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정말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면요. 기존 검증자 중심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검증되고 거래량이 보장될 만한 소위 메이저 자산 위주로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특정 희귀 원자재 가격을 추정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토큰화된 미국 국채, T빌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도 가능해집니다. 아, 실물 연계 자산 RWA 상품들의 등장이 본격화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지수나 특정 채권의 금리 변동을 추정하는 상품, 심지어는 특정 ETF를 여러 개 묶어서 변형한 커스텀 지수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하는 건 뭐든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기존의 중앙화된 주체들이 리스크나 복잡성 때문에 다루기 꺼려했던 모든 비전통적이고 실험적인 소위 야생, 와일드 자산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검증자가 못하는 시장이 열린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렇게 누구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완전한 무질서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시장이 중복으로 생겨서 거래량이 분산된다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시장이 막 생겨나면서 전체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질 위험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하이퍼리퀴드도 당연히 그 점을 우려해서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 어떤 장치들이죠? 첫째, 시장 중복 금지 원칙입니다. BTC나 ETH 무기한 선물처럼 이미 기존 검증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핵심 시장과 겹치는 상품은 새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BTC USD 시장은 막아도 WBTC USDC나 BTC 다이 같은 식으로 살짝만 비틀면 사실상 같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계가 좀 모호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우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생적 거래량, 파라시틱 볼륨을 막겠다는 정책의 취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잘 돌아가는 핵심 시장에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 거래량을 좀먹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아, 생태계 전체의 유동성을 보호하겠다. 네, 아마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의도적인 우회 시도를 걸러내거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른 안전장치들도 있나요? 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성장 모드를 한번 켜면 30일 동안은 설정을 바꿀 수 없도록 락을 걸어둬요. 30일 동안이요. 네, 시장 개설자가 변덕스럽게 조건을 바꿔서 참여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고요. 그리고 또 시장 개설자가 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챙기지 못하도록 수수료 분배 비율, 그러니까 피 스케일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제한했습니다. 아, 완전한 자유를 주되 최소한의 규칙은 둔 거군요. 그렇죠.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은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 트레이더와 시장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수수료가 이 정도면 스프레드가 면도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가요? 이 모든 변화는 사실 하나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연쇄 반응이요? 네, 첫 단계는 낮은 수수료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 더 많은 거래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죠. 거래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트레이더들이 참여하고 거래 횟수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 시장은 유동성 공급자, LP나 시장 조성자, MM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LP와 MM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면서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지고요. 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매수-매도 호가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게 되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비용이 스프레드까지 줄어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더 많은 거래량, 더 얇은 스프레드, 그리고 더 깊은 시장 깊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하이퍼 리퀴드가 자체 앨런 블록체인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대부분의 탈중앙 파생 상품 거래소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최종 정산이나
특정 기능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하이퍼리퀴드는 오직 파생 상품 거래만을 위해 설계된 자체 L1 블록체인입니다. 주문서부터 매칭 엔진까지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폭증해도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다른 겁니다. 커뮤니티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SNS에서는 insanely bullish, 그러니까 미치도록 낙관적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보이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면요? 크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속도와 확장성, 중앙팀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아이디어가 곧바로 시장이 되는 그 속도에 열광하는 거고요. 둘째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죠. 시장 개설자는 수수료 일부를 가져갈 수 있고 트레이더는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도권입니다. 생태계의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이게 커뮤니티를 가장 흥분시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발표가 나온 직후에 정작 하이프 토큰의 가격은 한 6%가량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뉴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소위 뉴스에 파는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는 몇 가지 합리적인 우려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우려들일까요? 첫째, 극단적으로 낮아진 수수료가 프로젝트의 전체 수익 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아주 직접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아, 수수료가 줄어드니까요. 네. 그리고 둘째, 아무나 시장을 만들게 되면 저품질의 밈 시장이 막 생겨나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신뢰도나 브랜드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타당한 우려죠.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적으로는 이 2가지 우려를 압도할 만큼 전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겁니다. 아, 거래량 자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다. 그렇죠. 수수료율은 90% 낮아졌지만 만약 거래량이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늘어난다면 전체 수익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또 수많은 밈 시장 속에서 정말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탄생할 가능성, 즉 옥석 가리기를 통한 가치 발견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단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대박의 가능성을 선택한 아주 과감한 전략적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번 하이프3 발표는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하이퍼리퀴드가 파생상품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문이군요. 네, 선언문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흉내낼 수 없는 속도와 커뮤니티 주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무기로 시장의 중심을 온체인으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야심찬 기획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허가 없는 파생 상품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금융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권한은 소수의 거대 기관과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HIP3는 그 권한을 대중에게 넘겨주겠다는 시도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이퍼리퀴드의 진짜 야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서 프로토콜이 되려는 거죠. 플랫폼을 넘어 프로토콜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플랫폼은 그 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제하지만 프로토콜은 누구나 그 위에서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규칙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아, 하이퍼리퀴드는 자신들의 파생상품 시장의 HTTP나 TCP/IP 같은 근본적인 프로토콜이 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금융상품을 만드는 권한이 소수의 기관이 아닌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과 커뮤니티에게 완전히 넘어간다면 우리는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형태의 시장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의 모습은 이제 하이퍼리퀴드 커뮤니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